한 잔의 술이 임금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조선시대 권력의 정점에 있던 임금이 독살 위기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주인이 먼저 술을 마신다는 예절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19대 왕 숙종대왕의 실화입니다. 한 백성의 절규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권력의 횡포, 신비한 조우,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합니다. 지금부터 주주객반, 술은 주인이 먼저 마시고 밥은 손님이 먼저 먹는다는 이 풍습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놀라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숙종 제위 시절, 숙종대왕은 백성들의 실제 생활상을 살피기 위해 종종 신분을 숨기고 야간 순찰을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대낮처럼 밝아 사물의 윤곽이 또렷하게 보일 정도였죠. 숙종은 초립동, 즉 젊은 선비로 변장하고 홀로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산곡의 정상에 올라 잠시 쉬며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결에 어디선가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밤중 깊은 산속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보통 사람이라면 무서워서 외면했겠지만 숙종은 임금이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는 울음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남자 하나가 절벽 끝에 몸을 던진 듯 드러누워 구슬프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구르면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자세였습니다.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숙종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흔들며 물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직 청춘인데 왜 이런 위험한 곳에서 죽으려 하시오? 젊은이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은 그저 지나가는 길손일 뿐이요. 내 슬픈 사정을 해결해 줄 수도 없으면서 묻지 마시오. 그냥 길이나 가시오. 하지만 숙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시오. 길 가던 행인도 남의 장례를 돕는 법이요. 혹시 알겠소? 내가 당신의 슬픈 사정을 도울 수도 있지 않겠소? 일단 사연을 말해보시오. 숙종의 진심 어린 말투에 젊은이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의 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풍수지리를 보아 명당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병조판서께서 그 자리가 명당이라며 우리 아버지 묘를 파내고 자기 조상 묘를 쓰겠다고 합니다. 병조판서는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관직 중 하나였죠. 젊은이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찌 아버지의 묘를 파헤치게 둘 수 있겠습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땅에 묻힌 것도 서러운데 권력 있는 자의 횡포로 다시 묘를 파내야 한다니 이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아내와도 이별을 고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숙종은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내 밑에 있는 충신들이 모두 어진 사람들이라 믿었는데 병조판서가 이런 권력을 남용하고 있었단 말인가? 임금으로서 분노가 치밀었지만 숙종은 감정을 다스리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편지 한 장을 써주겠소. 그것을 가지고 당신 고을의 원님께 보이시오. 원님이 그 편지를 보고 묘를 파지 말라 하면 파지 않을 것이고 편지가 소용없다 하면 그때 가서 당신이 죽어도 늦지 않지 않겠소? 젊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종은 품 안에서 필랑을 꺼냈습니다. 당시 선비들은 언제든 글을 쓸 수 있도록 붓과 먹을 담은 필랑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숙종은 신중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무존천자. 비석 중에 천자의 비석보다 높은 것은 없고 숙종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산무고 곤륜. 산 중에 곤륜산보다 높은 산은 없도다. 붓이 종이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천자지장 장어 곤륜. 천자의 묘는 곤륜산 꼭대기에 쓰니 젊은이는 숨을 죽이고 그 한시를 들었습니다. 은 신자지장은 여하오. 신하된 자의 묘는 어찌해야 하는가? 마지막 구절이 힘차게 이어졌습니다. 장지교 지약하오. 장사 지낼 땅을 너희가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냐? 편지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천자 즉 황제도 정해진 곳에 묘를 쓰는데 신하에 불과한 자가 어찌 함부로 남의 묘를 파내고 제멋대로 명당을 차지하려 하는가? 이는 권력의 서열과 도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숙종은 편지를 다 쓴 후 옆에 어인, 즉 임금의 옥새를 똑똑히 찍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을 원님께 보이시오. 젊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비록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격조 높은 한시와 품위 있는 태도에서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시여.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숙종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서울에 사는 이서방이라 하오. 이서방이라면 서울 어디에 계시는지 나중에 찾아뵐 수 있겠습니까? 제일 높은 집에 오면 나를 찾을 수 있을 것이요. 당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집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그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밤새도록 울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오를 정도로 울었습니다. 죽으러 간 남편이 살아 돌아오자 아내는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여보, 사람이 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다행히 한 가지 살 길이 생겼어. 남편은 산에서 만난 이서방의 이야기와 그가 써준 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고을 원님이 이 편지를 보고 용서해주면 아버지 묘를 지킬 수 있어. 만약 소용이 없다면 그때 다시 죽어도 늦지 않소. 부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젊은이는 편지를 품에 넣고 고을 관하로 향했습니다. 원님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내 아비의 묘를 파낼 준비를 해왔느냐? 예, 원님. 젊은이는 호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하얀 종이 한 장을 꺼내 올렸습니다. 원님은 무심코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그 순간 원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편지에 찍힌 어인을 본 순간 이것이 임금께서 직접 쓰신 그림을 알아챈 것입니다. 원님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북쪽은 임금이 계신 궁궐의 방향이었습니다.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리고는 젊은이를 향해 호령했습니다. 너 당장 가서. 젊은이는 긴장했습니다. 역시 소용없는 것인가? 하지만 원님의 다음 말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병조판서의 어머니 묘를 파내도록 하라. 젊은이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예? 병조판서의 묘를? 원님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 아버지 묘를 파내는 것이 아니라 병조판서의 어머니 묘를 파내라. 이는 임금님의 명이시다. 원님은 즉시 관원들을 보내 병조판서의 어머니 묘를 파내도록 했습니다. 권력으로 백성을 짓밟으려던 병조판서는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 묘를 잃게 된 것입니다. 젊은이는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만났던 이서방이 누구였는지 이제야 짐작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 서울의 이서방이 우리 아버지의 큰 은인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온을 해야겠소. 당신이 명주를 한 필 짜주시오. 아내는 정성을 다해 명주를 짰습니다. 가장 고운 실을 골라 밤낮으로 배틀을 움직였습니다. 며칠 후 아름다운 명주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젊은이는 백시루떡도 정성껏 쪘습니다. 하얀 백설기를 시루에 가득 담고 그 위에 고운 명주를 얹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로 가서 이서방을 찾읍시다. 하지만 막상 서울로 가는 길은 막막했습니다.
당시 서울은 한강으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노량진에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죠. 젊은이는 한강 백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보름달이 다시 한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이서방, 제일 높은 집이라고 하셨는데 서울 어디를 가야 찾을 수 있을까? 그는 백시루떡을 짊어지고 백사장을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숙종대왕이 다시 한번 야간 순찰을 나온 참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강 백사장을 바라보던 숙종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자가 무언가를 짊어진 채 정처 없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실성한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가? 숙종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누구요? 젊은이가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아, 이서방 나리! 환한 달빛 아래 그 얼굴을 알아본 것입니다. 지난번 산에서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반가워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이서방 아니십니까? 숙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는 나를 이서방이라고 어떻게 아는가? 아무산 고개에서 저에게 편지를 써주시고 이서방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편지 덕분에 아버지 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보온하러 왔습니다. 젊은이는 황급히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이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풀 필요가 없네. 내일 다시 나를 만나도록 하게. 젊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 내가 글을 2장 써줄 테니 하나는 오늘 밤 묵을 곳을 찾는 데 쓰고 다른 하나는 내일 나를 찾아오는 데 쓰게. 숙종은 2장의 종이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서울 최고급 객사의 숙박 증서였고 다른 하나는 대궐 어전에 들어올 수 있는 출입증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편히 잘 곳이 있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내일 나를 찾아오게. 젊은이는 첫 번째 종이를 들고 서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길을 묻자 사람들이 안내한 곳은 서울 최고급 객사였습니다. 마치 지금의 특급 호텔 귀빈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이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호화로운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푹신한 유에 누워 자신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성껏 차려진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평생 먹어본 적 없는 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서방 나리는 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 2번째 종이를 들고 이서방을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백시루떡을 다시 짊어지고 종이에 적힌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경복궁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대궐 문 앞에 서자 문지기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려 하는가? 젊은이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는 안에 계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문지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 이 초라한 차림으로? 젊은이는 갓도 낡고 옷도 남루했습니다. 보따리를 짊어진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젊은이가 출입증을 내밀었습니다. 문지기가 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워낙 행색이 초라해서 문지기는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어떻게 아는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젊은이와 문지기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소란이 커지자 안쪽에 내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문지기가 대답했습니다. 이자가 이상한 종이를 들고 전하를 뵙겠다고 합니다. 내시가 종이를 받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직접 쓰신 것이다. 즉시 들여보내라. 내시는 황급히 안으로 들어가 숙종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밖에 한 백성이 전하의 글을 가지고 찾아왔사옵니다. 숙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왔구나. 들어오라 하라. 젊은이가 어전에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서방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의 임금 숙종대왕이셨음을. 젊은이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숙종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왔구나. 별실로 안내하라. 숙종은 젊은이를 별실로 데려가게 했습니다.
잠시 후 조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어전에 모였습니다. 조회를 마친 숙종이 말했습니다. 오늘 짐에게 좋은 경사가 있으니 모든 대신들은 저 별실로 함께 가도록 하라. 대신들은 의아해하며 별실로 향했습니다. 별실에는 낡은 보따리를 든 초라한 시골 백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런 자 때문에 우리를 불렀단 말인가? 대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숙종이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가져온 것을 내놓아 보게.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백시루떡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짊어지고 다닌 탓에떡에는 푸른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대신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그 떡을 한 조각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 참맛이 좋구나.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곰팡이 핀 떡을 임금께서 드시다니. 숙종이 대신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경들도 한 조각씩 먹어보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숙종은 명주 한 필도 살펴보았습니다. 훌륭한 솜씨로다. 이 사람, 그대의 정성이 가상하구나. 그리고는 병조판서를 불렀습니다. 병조판서. 예, 전하. 병조판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묘가 파헤쳐진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숙종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경은 작은 벼슬도 아닌 병조판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짐이 항상 선한 군주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려 하는데 어찌 백성을 괴롭히고 권력을 남용하였는가? 숙종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천자도 정해진 곳에 묘를 쓰거늘 신하된 자가 어찌 함부로 백성의 묘를 파내고 제 마음대로 명당을 차지하려 하였는가? 병조판서는 땀을 흘리며 엎드렸습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소신의 죄에 만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숙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경의 모든 관직을 박탈한다. 당장 물러가라. 이렇게 병조판서는 파직되었습니다. 숙종은 젊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젊은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별다른 소원이 없사옵니다. 다만 저희 동네 풍원이 너무 무서워서 그분만 아니면. 풍원은 지금의 면장과 같은 직이었습니다. 숙종이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풍원을 맡아라. 젊은이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예, 소인이 풍원을? 그렇다. 오늘부로 너를 풍원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젊은이는 하루아침에 고을의 풍원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숙종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병조판서는 평소 어질고 충성스러운 신하였는데 너무 가혹하게 처벌한 것은 아닐까. 결국 숙종은 직접 병조판서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신하를 파직시킨 후 임금이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하는 것.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숙종은 다시 한번 신분을 숨기고 홀로 병조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조판서의 집은 서울에서도 꽤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산리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먼 길이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던 중 숙종은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겠구나. 마침 작은 오두막집이 하나 보였습니다. 숙종은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겠소? 안에서 노인이 나왔습니다. 오, 손님이시군요. 방으로 들어오시죠. 숙종은 반가운 마음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은 물을 가져오는 대신 술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가득 따르더니 목마른 숙종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벌컥벌컥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숙종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목말라서 물을 청했는데 술을 가져오는 것까지는 좋다 치자. 하지만 왜 나는 주지도 않고 자기가 먼저 마시는 것인가? 숙종은 목이 타들어가는데 노인은 유유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말 괘씸하구나. 주주객반이라.
술은 주인이 먼저 마시는 법이라는 말인가? 노인은 한 잔을 다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숙종에게 술잔을 권했습니다. 숙종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다. 이 무례함을 기억해 두었다가 내일 궁궐로 불러 혼을 내주어야겠다. 숙종은 그 집을 나와 다시 병조판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병조판서의 집에 도착하자 병조판서가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어찌 소신의 누추한 집까지 직접 오셨습니까? 숙종이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경이 보고 싶어 찾아왔소. 병조판서는 감격했습니다. 자신을 파직시킨 임금이 직접 찾아와 준 것입니다. 어서 사랑방으로 드시옵소서. 병조판서는 숙종을 사랑방으로 모셨습니다. 잠시 후 병조판서가 술상을 들고 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술잔에 맑은 술을 가득 따라 공손히 올렸습니다. 전하, 드시옵소서. 바로 그 순간 숙종의 머리에 아까 그 오두막집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주주객반, 술은 주인이 먼저 마신다. 숙종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주주객반이라 하지 않았소? 술은 주인이 먼저 마셔야 하오. 경이 먼저 드시오. 병조판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먼저. 숙종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요, 주주객반이요. 이는 예법이 아니오. 경이 먼저 마시시오. 임금의 명령입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병조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병조판서는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병조판서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술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숙종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병조판서는 임금이 반드시 자신의 집을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직의 원한을 품고 독살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임금을 모시겠다며 술을 올리면 임금은 의심 없이 그것을 마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주객반이라는 예법 때문에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주인이 먼저 마셔야 한다는 그 한마디가 임금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숙종은 떨리는 마음으로 병조판서의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오두막집의 노인은? 숙종은 황급히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도 노인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빈터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숙종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노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령이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독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미리 나타나 주주객반이라는 예법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만약 그 신령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상한 예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숙종은 병조판서가 권하는 독주를 의심 없이 마셨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조선의 임금은 그날 밤 독살당했을 것입니다. 숙종은 빈터를 향해 깊이 절했습니다. 감사옵니다, 신령이시여. 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어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주객반이라는 풍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술은 주인이 먼저 마시고 밥은 손님이 먼저 먹는다. 이 예절은 단순한 격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지혜였던 것입니다. 주인이 먼저 술을 마심으로써 독이 없음을 증명하고 손님이 먼저 밥을 먹음으로써 주인의 정성을 받는 것.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권력의 횡포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병조판서는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괴롭혔고 결국 자신의 관직과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리더는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 숙종대왕은 신분을 숨기고 직접 순찰하며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 신령에 계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보고 도와준다는 믿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예절 하나, 풍습 하나에도 깊은 의미와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주객반.
이 네 글자 속에는 신뢰와 안전, 그리고 예의라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심코 지키는 많은 예절과 풍습들, 그 속에는 이처럼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전통과 예절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